안녕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팀 봄빛날의 활동가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8도의 지방선거 보도를 살펴보는 지방선거 보도 맛집 8도 보도.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방송이 끝나고 나면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지방선거 투표를 하러 가야 합니다. 지방선거 투표를 하러 가야 하는데 언론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보도를 하고 있는지 민언련 조선이 미디어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희 팀장님하고는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8도 보도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 모니터 결과로는 그 전국 단위 일간지 신문 중에서는 조중동이 그래도 좀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방송 중에서는 지상파보다는 종합편성 채널의 방송 저녁 종합뉴스가 좀 더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이건 약간 재밌는 부분이긴 했었는데 종편에서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선 지방선거 보도를 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지난번에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엔 좀 어땠나요?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신문 지면의 경우에는 6개 일간지가 나름 고르게 지방선거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또 방송 메인 뉴스의 경우에도 지상파 3사의 보도량이 조금 늘어서 네. 좀 고르게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방선거 투표율이 진짜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네. 여러 매체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그쵸. 그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봐도 지방선거 비중 자체도 많이 늘었다고 보였는데요. 신문에서 지방선거를 언급한 보도가 293건이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방선거였고, 네. 방송사 메인 뉴스에서도 지방선거를 언급한 보도 119건 중에서 중복 계산해서 한 50%가 지방선거를 다룬 내용이었는데, 이게 지난주에 비하면 재보궐선거, 일부러 이재명 개양을 후보에 네. 대해서나 안철수 분당 갑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집중했던 주와 다르게 지금은 조금 더 지방선거 보도가 많이 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편의 경우에도 네. 지방선거 대담 비중이 조금, 아주 조금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선거 관련,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둘 다 다른 비중은 조금 줄었어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는 거,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 거,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조금 더 늘어서 한 20분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종편 시사대담에서는. 근데 20분이라고 하지만 사실 방송시간 전체를 따져보면 한 4-5시간 정도 늘었어요.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을요? 전체가 늘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20분이면 사실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 TV조선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지방선거 관련 대담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아예 하지 않아서 여기에 또 눈에 띄었습니다.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지방선거 보도량 자체가 늘기는 늘었는데, 우리가 전에 말했던 그 지방선거 찐보도, 정말 지방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는 또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좀 주제별로 살펴보면 신문에서는 제일 많았던 주제가 찐보도 중에서 단일화, 공천, 경선 이런 보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주요하게 다룬 보도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단일화 관련된 이제 보도였는데, 이게 아마 후보 등록 마감 직전까지 교육감 선거, 여기서 단일화가 주요 관심사였거든요. 서울의 경우에는. 그것 때문으로 보이고, 근데 이게 정책 단일화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아니었고, 대부분 단일화를 하는데 어쩌니 저쩌니 지금 누가 반대하니 많이 이런 좀 정쟁 위주의 보도였기 때문에 어떤 갈등을 중계하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겠고, 방송의 경우에는 또 후보자의 행보, 누가 어디를 갔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어요. 이게 지난 12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들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편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지방선거 찐 대담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정치 공방에 쏟았는데, 이게 아마 경기지사 때문인 것 같아요. 경기지사. 그쪽에 경기지사 두 후보의 공방을 막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지역 유권자분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유권자분들도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이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민언련이 선거보도 관련해서 모니터를 하면은 이제 비판이라든지 대안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발 정책 관련 보도를 해주십시오라고 제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모니터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정책 보도를 하긴 했는데 점점점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모니터 보고서에 썸네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민원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체크를 해둔 거예요. 어디까지가 진짜 보도라고 볼 수 있고 어디까지가 그 후보의 발언이나 정책 부분을 받아쓰기 했는지를 표시를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금방 신문은 단일화 관련된 보도가 네. 많았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신문과 방송 둘 다 2위를 차지한 주제가 정책 공약이었어요. 처음에 기대했겠어요. 뭐지? 설렌다.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다 보면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가 출마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주요 공약을 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집계됐다고 보였는데 단순히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냈다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판가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위를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은 그 공보물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그 기사가 어떤 거였냐면 동아일보의 5월 9일자 기사 제목이 김동연 노인 일자리 확충 김은혜 임플란트 무상 지원 확대 어버이날을 맞아서 경기지사 두 후보가 내놓은 장년층 관련 공약을 네. 소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나란히 노인 표신 공약에 나섰다. 네. 자, 이게 첫 문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 첫 문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두 후보 발언을 받아쓰는 내용으로 이제 채워져 있어서 제가 이거는 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색칠을 네. 했던 건데 계속 쭉쭉쭉 이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냈고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경기도민은 아니긴 하지만 진짜 경기도 노인 인구에 필요한 공약인가? 이런 생각이 일단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년층 5대 공약, 뭐 10대 공약 이거 말고는 변별점이 딱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 동아일보 기사에서 소개해줬느냐? 그렇지도 않았고 사실 김동연 후보가 공공 노인 요양 시설 확충, 뭐 김은혜 후보는 임플란트 무상 지원 확대 같은 정책을 내놨다고 기사에 소개했는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그 노인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다지 이게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되게 전국적인 공약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지역 맞춤형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실제 뭐 경기에서 진짜 필요한 공약인지는 뭔가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필요한 공약인지 아니면 어디 뭐 대선 후보의 공약을 복사 붙여넣기 한 건지 네. 같은 것들은 이제 검증되지가 않았죠. 정책 보도를 그래도 하는 건 차라리 낫긴 한데 정책 보도를 안 하는 것보다야 정책 보도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좀 유권자들이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낫긴 한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게 진짜 필요한 공약인지 내용에 뭐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까 아쉽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선희 팀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미리 좀 부탁드렸던 게 지난 팔도 보도에 한번 나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하셨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언론 보도가 얼마나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광역과 기초, 중앙과 지방을 언론이 얼마나 차별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겠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감 선거보도 비중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뭐 광역단체에 집중하고 기초단체에 소홀한 경향을 보이는 게 마련인데 또 신문과 방송은 또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은 저희가 지역 방송국 보도 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나가는 보도들만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신문에 비해서. 그래서 지방선거 방송 보도를 좀 살펴보면 한 70%가 광역단체장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것들 그리고 신문의 경우에는 지역에 보내는 신문은 판가리를 해요, 도중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맞는 기사로 바꾸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광역단체, 기초단체, 교육감 모두 좀 고르게 보도에 등장하는데 교육감이 좀 많이 등장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 교육감 보도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문에선 단일화 이슈 관련 주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초단체와 교육감 보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양질의 보도인가는
다시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저 그러면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보도가 많았다고 하니까 좀 궁금한 건데 도대체 교육감 뭐 단일화 얘기를 좀 언급을 하긴 하셨습니다만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뭐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보도가 있었길래 그랬는지요? 네, 일단은 서울시 교육감 관련된 이슈로 네. 좀 뜨거웠는데요. 교육감 선거부터 조금 따져봐야 이 맥락이 이해가 네, 됩니다. 네. 일단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선출되는 시도교육의 대표자인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선거들은 공직선거법으로 치러지지만 네. 이것만큼은 이 교육자치법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지방자치제도 도입이 90년대에 네. 되는데 이때 함께 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육감도 저희가 선출하게 되는데 이건 조금 늦었어요. 시, 도지사 등에 비해서는 좀 늦어서 2010년 6월에 치른 5회 지방선거에서부터 교육감을 저희가 선출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교육감이 뭘 하는 분들인가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 교육자치법에서는 장, 우두머리 수준이 아니라 이분들이 시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청 인사부터 예산, 또 뭐 교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시도별로 조금씩 교육 정책이랄까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보셨나요? 중간고사 너무 먼가요? 아니 무슨 시험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경기도 중학교 1학년들은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전 봤죠. 봤어요? 전 봤죠. 저는 그때 송파 살았어요. 아 정말? 근데 저희는 모르는데 저는 네. 이제 경상도에서 학업을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5회 지선부터 계속 그 경기도 교육감에서는 중학교 1학년들이 시험 외에 다른 걸로 이 학생들의 어떤 학업을 평가해보자. 진짜 신기하다. 라고 해서 중학교 몰랐어요. 1학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쳤대요. 치셨나요? 서울이었나요? Nope. 경기도였나요? 근데 안 쳤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게 2010년도여가지고 우리 그때면은 우리는 또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대전, 대구, 경북에서는 아예 발의하자는 논의조차 없거든요? 뭘 발휘하자는 학생인권조례. 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들어본 적도 없고 이 경상도 경북 지역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걸 하자라는 논의조차 없는데 네. 서울 경기에서는 그 2010년 그때부터 한창 학생인권조례 만들자라는 맞아요. 나 이거는 기억이 나. 왜냐면 나요? 제가 고3 때쯤에 저희 학교 체벌이 없어졌거든요. 아니 그럴 수가? 아니 그럴 수가? 그래서 저희 학교 체벌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다른 방식으로 훈육을 하시긴 했지만 그쵸. 체벌이 없어졌어요. 네, 그때쯤에. 뭐 두발 자유화라든지 네, 교육에 네. 대한 교복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데 그걸 이 교육감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주 이 교육 현장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소통령이라고도 불리는 분들인데 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교육자치법에 따라 자격을 또 제한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누구 후보, 국민의힘 누구 후보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누구 후보, 네, 진보 맞습니다. 진영의 누구 후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거 좀 찾아보니까 교육감 선거 자체가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거나 정당에서도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느냐라고 하다가 초반부터 네. 아주 초반부터 이 사람은 진보 성향이야, 이 사람은 보수 성향이야 이렇게 이제 어떤 딱지를 붙이게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뭐 진보 성향 후보, 보수 성향 네, 후보 네.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서울시 교육감 이슈로 돌아가 보면은 2010년 첫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에서 흔히 말하는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돼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때 서울에서 7명 후보가 나오는데 광노현 후보가 진보 단일 후보로 혼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표가 분산되면서 당선될 수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4명 후보 중에 김상곤 후보가 진보 단일 후보로 나오면서
당선되게 되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두 진영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다. 그렇겠네요. 네, 이게 계속 쌓여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각 진영별로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한 5회 지선에서 그런 그 결과가 있었고 네. 6회 지선에서도 4명 중에 유일한 진보 후보였던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네, 첫 번째 초선이 됩니다. 그리고 7회 지선에서도 이때는 진보 1명, 중도 1명, 보수 1명 이렇게 네. 나오는데 이때 또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재선을 해요. 그러면 지선의 경우에는 3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8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면 이제 마지막 네, 임기가 그쵸. 되는데 이때 이제 약간 사활을 걸고 조희연 교육감을 막자는 요 보수 중도 쪽이랑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진보 쪽이 이렇게 있는데 이 8회에서 계속해서 단일화하자 요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다고요. 작년부터. 네, 작년 12월부터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가 출범해서 계속해서 단일화하려고 토론회 이런 걸 하다가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이자 7회 지선에서 중도 후보로 나왔던 조영달 후보가 있어요. 네. 그분이 이거는 불공정해라고 하면서 단일화를 이제 박차고 나섰고 7회 지선에서 보수 후보로 나왔던 박선영 전 국회의원도 네. 난 이제 못하겠어. 단일화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결국에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요 단일 후보로 선출됐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씨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다시 단일화를 해보자. 정말 그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엄청난 거예요. 이 보수 진영에서는. 네. 그래서 이주호 씨가 단일화를 해보자 다시 라고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까지 하게 되는데 네네. 그 끝에 그 후보들의 단일화가 성사되는 듯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지난 지선 중도 후보였던 조영달 후보가 나는 이 단일화 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싶어 네네. 라고 하면서 보수 진영과 조선일보의 비난을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이제 됩니다. 결국에는 이번 8회 지선에서는 7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교육감 후보가 네. 7명이에요. 진보에서 3명, 보수에서 4명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아예 단일화가 무산되고 네. 이제 각자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런 이유로 정책을 이렇게 뭐 검증하기보다는 편가르기 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네네.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조선일보 5월 9일 사설에 보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어느 교육감 후보라는 제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영달 후보를 비판하는. 비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단일화를 거부하면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체제 연장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네. 학생들이 또다시 희생되면 그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있냐? 라고 다그치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조희연 현재 교육감이 당선되면 학생들이 희생되기 때문에 조영달 후보가 당장 지금 단일화에 나서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고 네. 또 같은 날 조선일보에 김승범이 만난 사람이란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 교육을 되돌아보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해요. 그런데 뭐 교육을 되돌아보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이 조영달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는 네.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용린 전 장관이 6회 지선에서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사람인 거예요. 네네. 근데 이분을 이제 인터뷰한다고 하면서 단일화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서 이게 어떤 정책을 계속 말하기보다는 어떤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해라. 그렇게 되면은 조희연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계속 흘러가서 뭔가 정책, 공약 이런 얘기보다는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정쟁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됐던 신문 보도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 들었을 때 이거 진짜 뜨거운 감자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티미를 뿌렸었지만 제가 송파를 좀 오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송파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모든 그 교육감이랑 이번에 교육위원도 뽑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 예상이 되는 분들의 그 현수막이 다 뭐 전교조 아웃. 아니, 그 뭐 혐오 표현이 너무 버젓하게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또 요즘 혐오 심판을 제작하고 있어서 은지활동가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뭐 전교조 아웃, 뭐 진보를 막아야 한다, 진보 교육감을 막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뭐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현수막들을 봐서
정말 교육감 선거가 세게 붙었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교육감 보도가 좀 많을 법했네라고 좀 수긍이 되는 부분도 일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좀 모니터 보고서에서 좀 아쉬운 보도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요. 제 눈에 띄어서 제가 굳이 질문을 찝었습니다. 제가 지금 또 하나의 그 TV를 뿌리면 제가 경기도민이잖아요. 경기도민인데 깜짝깜짝 놀래요. 현수막 중에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씨가 경기도지사 I'm so sorry to hear that. 네, 저도 유감인데 그 6번 후보로 해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는데 그 강용석 씨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대담을 주고받았던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요. 좀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네. 강용석 씨의 문제를 지적한 건 아니고 네. 이 경기지사 위주로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대담을 벌이고 있다 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등장한 문제 발언입니다. 5월 13일 채널A 뉴스탑10에서 김근식 국민의힘 오세훈 선대위 전략본부장이 경기지사 대담을 이렇게 하면서 객관적인 비평이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말할 수 있는 발언을 이제 내놓은 건데요. 네. 먼저 그 강용석 후보가 도대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야 될 텐데 네. 한국경제 단독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지난주에 내가 전화를 받았다. 네.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 후보랑 싸우냐 이런 이제 전화를 내가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걸 두고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김근식 전략본부장이 강용석 후보가 말한 게 부적절하다. 왜냐? 국민의힘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발언했다 이거죠. 그렇죠. 자료화면 보시고. 네. 그런 이야기를 밝히는 게 강용석 후보의 가벼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새 정부 출범해서 대통령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난주면 당선인 신분입니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박빙의 경기지사 선거에서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랑 싸우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과 좀 같이 공동으로 싸웠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어떤 정리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연수원 동기고 같은 법대 동문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저렇게 공개해버리면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왜 공개를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신분에서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고 김은혜 이 후보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야 새 정부의 국정 동력에 어떤 일정한 추진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그리고 잘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잘 아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후배인 사람한테 인간적인 전화를 한 것인데 그걸 저렇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것인지 과연 자기의 어떤 인기팔이를 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면에서 강용석 후보가 역시 가볍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전략본부장이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사실 강용석 후보가 꼭 도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했다가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후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만약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인사가 여기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이걸 공개하고 비판하는 게 맞을 텐데 네, 이게 아니라 왜 국민의힘에 불리한 사실을 공개하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말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공정함을 잃은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좀 비판할 이야기들, 아쉬운 보도 문제들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투표하러 가기 전에는 이런 나쁜 보도들보다는 유권자인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보도를 보는 게 좋잖아요. 정치 효능감 높일 수 있는 좋은 보도. 이번엔 좀 찾으셨나요? 저번에 너무 힘들어서 질문 빼달라고 저한테 그러셨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효능감이 높아진다기보다는 진짜 지금까지 너무 정치판 이상했다. 진짜 한번 갈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보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SBS와 뉴스타파 보도였는데 하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SBS 뉴스의 팩트체크팀과 데이터 저널리즘팀 이 협업한 마부작침이겠죠? 네, 보도였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그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어요. 네. 7,531명을 분석했는데 이 중에 한 36.2%가 전과가 있는 후보였습니다. 네. 또 정당별로 나눠보면 국민의힘이 한 1,035명으로 네.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917명, 무소속이 618명, 그리고 그 뒤에 진보당, 정의당, 기타 등의 순이었는데 무소속 후보들의 이 전과가 좀 많은 게 눈에 띄잖아요. 근데 네. 이게 각 정당 공천에서 과거 전과 기록 때문에 배제돼서 네, 그때 이제 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무소속 신분의 전과자들이 많았고, 근데 전과 기록도 중요하지만 무슨 전과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당별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나 무면허 운전 같은 것들이 많았고, 정의당과 진보당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시법, 네, 또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것들이 좀 많아서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고요. 또 마부작침팀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후보가 있는가, 이거 약간 눈여겨보면 좋을 정보죠. 보니까 35명의 후보자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후보였고, 이 중에 8명은 현역 기초의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경북 포항시 의회 박정호 의원은 후보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음주 적발된 경우라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는 걸 알려줬고요. 네. 이 외에도 지역별 전과 후보자 비율, 선거 유형별 전과 후보자 비율, 또 어떤 죄명이 있는지 자세히 분석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한번 보시면 어떤 출마자들을 선택하면 좋을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기획으로 뉴스타파의 기초의원 징계 추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한국일보 기사랑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지난 8년간 징계 처분받은 의원들을 분석을 했는데, 이 기초의원 139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에 한 절반가량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지역에 출마한 사람인지 찾아보면 좋겠죠? 네. 뉴스타파가 징계만으로 의회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모두 공개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뉴스타파는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파 데이터 포털로 가면 이 자료들 보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에 한번 열람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걸 바탕으로 좀 새롭게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좋네요.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한 보도들 좋은 거를 2개 소개해 주셨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보고 나서 투표장에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분들께 지역별로 좀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어떤 선거가 치러질지, 그리고 보도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좀 함께 달려와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오늘 팔도 보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시민분들하고 나눠볼 수 있는 언론 보도 문제, 미디어 비평 문제로 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선희 미디어 팀장님과 함께한 저는 미디어팀의 김봄빛날의 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